5월 15일 스승의 날. 이날이 바로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한국인 모두의 진정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한글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에 힘쓴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을 킹 세종 프라이즈, 즉 세종대왕 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443년 세종 25년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의 검토 작업과 준비 과정을 거쳐 1446년 훈민정음을 발표했습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총 28개의 글자는 사람의 발음 기관과 음성 기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어가 소리나는 방식과 그 글자의 형태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세종대왕은 인체의 발음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런데 과연 세종대왕은 왜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려 했을까요? 신하들에게 욕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유는 언어학적 불일치에 있습니다. 한자는 중국어를 위한 글자이지 한국어나 일본어를 위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글자가 없던 시절 글자가 필요했으니 중국 글자를 빌려다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엄연히 문법부터 다릅니다. 한국어는 교차어이고 중국어는 고리어입니다. 한국어는 어순이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이고 중국어는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이전부터 이두문과 구결이라는 절충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두문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한국어를 표기하는 방식이었고 구결은 한자의 토를 달아 한국어 문장으로 읽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국어 발음과 전혀 다른 한국어 발음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또한 조사나 어미 같은 한국어 특유의 문법 요소들을 표현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는 발음의 통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이라는 한자를 발음할 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중, 주, 듀 등 발음하는 사람 마음대로였습니다.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어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면서 한자별로 정확한 발음을 공식화했습니다. 글자의 소리와 발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성운학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은 이 성운학을 통달한 성운학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자마자 아직 백성들에게 반포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한자음을 한글로 공식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시스템의 체계화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한국어에 맞추어진 글자가 있으면 국가 행정 시스템도 분명히 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자는 너무 오랫동안 국가 공식 글자였기 때문에 한자를 안 쓸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통일하는 것이 원활한 국가 행정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에서는 한글이 양반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양반들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한자를 공부하고 있던 터라 물론 한자가 어렵긴 해도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자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한자처럼 어려운 글자를 익히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백성들을 위해 제작된 글자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의 기본 입장은 한글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통치의 수단이 왜 갑자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조선 초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조선시대 백성들의 의식 수준과 다르듯이 조선시대 백성들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백성들의 의식 수준과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고려 말부터 몽골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민족의식과 자의식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배층을 보면서 백성들은 더욱더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 지배층은 이전 시대보다 더 똑똑해진 백성들을 관리해야 했던 것이고,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야말로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세종대왕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변화와 신분 이동.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에 혼란을 수습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업의 활성화로 인해 중간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문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자 학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도 한글 창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작성한 상강행실도나 효경 등은 전부 한글을 사용해 백성들에게 유교적 도덕 원리와 질서를 주입시키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탄해야 할 대상은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만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뛰어난 통찰력과 안목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1443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완료를 기록으로 그 이전에는 글자와 관련된 그 어떤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극비리에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은 극비리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책들이 워낙 파격적이라 극비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에 대한 신하들의 반대는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채말리를 비롯한 집현전 부제학들은 상소문을 올려 한글 창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 다른 문자를 사용하면 오랑캐가 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강행한 것은 그만큼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세종대왕 혼자서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글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창제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 세종대왕 혼자냐 아니면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작품이냐 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초반엔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다가 후반 작업에만 집현전 학자들 그리고 일부 왕자들과 공주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성리학적 이념과도 연결됩니다.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민본주의와 교화의 이념이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쳐 교화시키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고, 이는 성리학적 통치 이념과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전문 음악인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음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 음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귀에는 보통 사람들 귀로는 똑같이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다 구분되어서 각각의 소리에 맞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 발음이 다 똑같이 들리는데 세종대왕에게는 이의 발음조차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히읗의 세기조차 구분하여 히읗과 같은 종류가 있었고 쌍히읗도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모음 역시 천지인의 삼재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는 하늘을 으는 땅을 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런 철학적 사상과 과학적 관찰이 결합된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에는 중국의 홍무정운과 같은 음성학 서적들이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단순히 중국 음성학을 따라하지 않고 한국어 고유의 음성적 특징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학술적 성과였습니다. 이런 다소 평범한 사람들이 한글을 쓰기엔 너무 디테일한 측면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국어학자들에 의해
바뀌다가 지금의 한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신조어나 줄임말들을 보면서 장난으로 세종대왕이 지하에서 분노하신다고 말하죠. 그런데 신조어나 줄임말 그리고 한국어로 표기하는 외국어는 그만큼 한글이 체계적이고 어디서나 어떻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권위자 강만길 교수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글 창제는 한 사람의 애민 정신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의식을 높여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전리품과 같은 것이었다. 한글은 지배 권력의 처지에서 보면 통치 수단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은 백성의 처지에서 보면 그들이 높인 전리품이었다. 세종 연간의 과학 및 문화면의 발전은 단지 권력이 베푼 소위 민본 정책이나 애민 정신의 산물이 아닙니다. 백성들 스스로 움직이는 역사의 표현으로 활용된 결과라고 해야 합니다. 한글 창제 후 한자와 한글은 공존하다가 조선 후기부터 한글의 위상이 더 커지더니 근대에 이르러서는 한글의 위상이 한자의 위상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이는 한글을 사용했던 백성들의 자의식이 월등히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 창제 이후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여성 문학의 발전입니다.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던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난서러운 김삿갓의 어머니 신사임당 등이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이는 문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춘향전, 심청전 등이 한글 소설들도 백성들이 한글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작품들은 양반 문화와는 다른 서민들의 가치관과 정서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선 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이 일제에 의해 한글이 없어질 뻔할 때 우리나라 국어문법을 정리한 독립운동가가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에 의해 지금의 한국어 문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시경 선생은 등이 글자를 안 쓰기로 했고 된소리를 시옷에서 쓰로 바꾼 것도 주시경 선생입니다.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닙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사투리만 조금 있을 뿐 의사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이유도 남북한 국어학을 정리한 최연배와 김두봉이 둘 다 주시경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조선어학회 사건 등을 통해 한글 사용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압은 오히려 한글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글은 K- 문화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학습 용이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것은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문자 개혁을 시도한 사례들이 있지만 한글처럼 성공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터키의 케말 파샤가 아랍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꾼 것이나 베트남이 한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꾼 것은 기존 문자를 버리고 다른 문자를 도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한 세계 유일의 사례입니다. 더욱이 창제자와 창제연도, 창제 이후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장점을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은 다른 문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이는 표기 효율성과 가독성을 동시에 높이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언어학적 필연성, 역사적 상황, 철학적 배경, 음성학적 완벽성 추구, 그리고 백성들의 의식 수준 향상이라는 복합적 요인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역사적 필연성의 결과였습니다. 국어학에서는 언어의 불일치를, 역사학에서는 백성 통치의 필요성을,
철학에서는 이상 정치의 구현을, 음성학에서는 과학적 완벽성을 각각 강조합니다. 모든 설명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글이 단순히 한 위대한 왕의 애민 정신만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백성들의 의식 수준 향상 그리고 언어학적 필연성이 만나 탄생한 역사의 걸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우상화된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려는 사람조차도 한글 앞에서는 숙연해집니다. 한글은 우리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명품이자 백성들이 스스로 쟁취한 소중한 전리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글 입력의 편리함은 세계 어느 문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의 체계성은 기계학습에도 유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의 일관성, 남북한 언어 통합의 문제, 그리고 급속한 언어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뿌리 깊은 역사는 우리가 버티는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왼쪽 소매를 걷고 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종대왕과 한글의 위대함을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말입니다.